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한 주간 동안 강령하셨습니까?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로 오셨습니다. 오늘은 2014년 8월 2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유민양 아버지, 끝내 어제 병원으로 후송이 됐습니다만은 단식은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뒤에도 수액주사 외에는 식사를 일절 거부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진상규명이 가능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단식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걸 못 보고 여기서 단식을 멈추면 유민이를 볼 낯이 없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7월 14일부터 단식 농성을 시작했죠. 애초 예상한 단식 기간은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처리 시한으로 합의했던 7월 16일까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면서 사흘 하려던 단식이 40일이 됐습니다. 57kg이었던 체중은 지금 47kg으로 줄어들었습니다. 400만 명 가까운 시민이 수사권,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세월호 가족들을 위로했지만은 청와대는, 또 정치권은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집권 세력, 무능한 야당 탓입니다. 이 둘이 또 야합을 했어요. 그들만의 합의를 가족에게 내밀어서 동의를 강요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분개하는 부분은 이 무능한 야당입니다. 도대체 유가족의 뜻을 받들겠다, 약속을 해놓고 말이죠.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최대치가 여기까지다. 새누리당이 저렇게 완강하게 버티니 우리가 어쩔 도리가 없다라는 이런 맥없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께서 그런 말을 했죠. 도저히 못할 것 같으면 빠져라. 유가족이 직접 협상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이번엔 또 유족들을 겨냥해서 그분들이 순수하지 않다느니, 혹은 일부의 주장만 하고 있다느니 하면서 이 유가족들의 결연한 투쟁 의지에 물을 타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는 박영선 원내대표가 정말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추켜 세우기도 하고요. 지금 반대하고 있는 유가족이 130명이니 130명인 새정치연합 의원이 1대1로 맞붙어서 이렇게 설득을 하라 라는 지침까지 내립니다.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에다 말이죠. 제가 이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니라 새누리 하청연합이다 라고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야당 현실을 구성해봤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인가, 새누리하청연합인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의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쉴드치기.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는 현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소중한 미래까지 만드는 사회적의 근간입니다. 분노와 불신을 걷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세월호 교훈인 국민 안전, 국가 대격의 과제도 완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박영선 원내대표의 힘들어도 재협상은 없다는 말씀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평가를 합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 대표가 새정치연합 의원들에게 지침까지 내리고 반대했던 유가족이 한 130여 분 조금 넘는데요. 네네. 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1대1로 가서 충분히 설득하고 설명하면 1대1로 가서 충분히 설득하고 설명하면 네.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1대1로 만나라.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 의장은 민간인 따위에게 뭐하러 묻느냐며 새정치연합에게 욕먹더라도 합의한 대로 가자며 큰소리. 저희들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사실 할 만큼 양보를 했고 또 저희들 의원총회에서도 예.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의원들 반발이 적지 않았었거든요.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습니까? 협상안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원칙을 훼손한 것이다. 그리고 국회가 무슨 밖의 네. 민간인들 결재를 받아서 뭐를 해야 되느냐. 네. 민간인들 결재를 받아서 뭐를 해야 되느냐. 이런 아주 격앙된 반응도 있고 이랬는데요.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 끝내 새누리당과의 합의를 적과의 동침으로 규정하는데 지금 이한구 대표랑 얘기하는 걸 가지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지금 제가 봐서는 지금 적과의 동침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밖에 안 들리고요. 그러자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 유가족을 훈계하고 나서는데 적과의 동침 이런 표현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과연 적절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런 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협상을 하는 누구한테 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조금은 우리가 이제 나라를 위해서 서로 좀 양보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표현은 정말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겠습니다. 가해자인 집권 여당 새누리당. 야당에게 지령 내리고 유가족을 훈계하고 뻔뻔스러움이 하늘을 찌르는데 고 김유민 양 아버지 김영호 씨. 단식 40일을 넘겼는데 어제 JTBC 뉴스9과 인터뷰한 주치의. 단식 중단을 설득하시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 얘기는 통하지가 않던가요? 그런 말을 몇 번 드렸었는데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나중에 죽어서 유민이를 얼굴을 제대로 보려면은 자기가 이 세월호 진상 규명 꼭 해야 되고 특별법 만들어야지 유민이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유민 양 아버지 김영호 씨는 어제 오전에 긴급 후송이 됐죠. 동부병원으로 이렇게 이송이 돼서 수액 조사를 맡고 있지만 여전히 식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전달했는데요. 그 답변을 기다리면서 지금 철야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어제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기자회견 발언 내용 일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팩트TV의 음성입니다. 이영애 사관 최성호 아빠입니다. 저희들은 유가족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유민이 아빠도 그렇지만 여기 계신 아이들의 아빠, 엄마들은 유가족처럼 살고 싶습니다. 문제가 아이를 추모하면서 조용히 추모하면서 그리고 아이를 떠나보는 저희 집사람을 위로하면서 그리고 나도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렇게 조용히 유가족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유가족처럼 살 수 없습니다.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서 할이 되게 만들어버린 사람들 때문에 저희는 조용히 유가족처럼 살 수 없습니다. 왜 저희를 이렇게 극한으로 내놓으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민이 아빠가 왜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 자식을 잃은 아빠가 왜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 저희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냥 자식을 잃은 유가족이니까 유가족처럼 조용하게
아이를 추모하면서 자식을 잃은 아이 엄마를 위로하면서 나도 위로받고 싶고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약속을 지키십시오. 대통령이 한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약속이 아니고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약속했는데 안 지키면 누가 지킵니까? 약속을 지키시고 이민희 아빠를 사지로 몰아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 유가족입니다. 자식을 잃은 그냥 힘없는 아빠입니다. 저희들 힘없는 아빠, 엄마들입니다. 제발 아이를 추모할 수 있게, 자식을 잃은 엄마를 위로할 수 있게, 나도 좀 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대통령이 답을 해야 됩니다. 그 답을 듣고 싶습니다. 서영석 이사장님. 네.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 국민 라디오 이렇게 지켜주시느라고 뭐 제가 당연히 하실 일이지만 예 고생 많이 하셨고 뭐 예 휴가 아니라서 나왔을 뿐입니다. 저는 이제 휴가를 다녀왔는데 휴가가 아니었습니다. 글쎄 휴가가 아니더만 보니까 진짜 이게 이 시국 현상에 눈 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시대를 사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는 난 시대를 사는 사람이 아닌가 봐. 휴가 가면 아예 차도 안 봅니다. 근데 휴가를 짧게 갔다 오셔가지고 그 티도 안 납니다. 하루 뭐 자 지금 그 우리 유가족들의 그야말로 절규 어린 목소리를 들었는데 저 김영호 씨가 이제 동부병원으로 이제 이송이 됐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악독한 독재자라 하더라도 한번 병원을 방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김영호 씨는 끝끝내 외면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리고는 자갈치 시장 가서 멸치 상인 만났어요. 네. 아니 자갈치 시장 가가지고 멸치 상인 만나는 게 더 급한 일입니까? 아니 왜 이렇게 비정하죠? 그리고 제가 어제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 워낙 주변에서 희한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죽음에 대해서는 뭐 감정이입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정신병력이 있는 건가요? 뭐 그거는 인신공격이고 인신공격입니까? 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만은 근데 하여튼 좀 아주 멘탈이 이 정상인과 다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사실 지난 5월 16일 날 이른바 사과한답시고 눈물까지 흘렸던 그날 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대통령께서는 유족의 애끓는 마음을 반영해서 강력한 특별법을 만들려고 했다. 네. 이렇게 청와대에서 얘기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는 특별법은 여야 합의해서 처리할 일이지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다. 이 사실 이런 앞뒤가 안 맞는 그야말로 사기꾼도 앞뒤는 맞추는 편인데. 노력을 하죠, 노력을. 네. 네. 이거는 이 사기꾼 자격도 없는. 이 성의가 없어요. 네. 사기를 치더라도 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앞뒤가 안 맞아. 아니, 강력한 특별법을 만들려고 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일이라고. 아니, 정치권에 대해서 크루저 특별법 만들려고 촉구한 사람이 누구야? 박근혜입니다. 네. 아니, 크루저 특별법은 빨리 만들고, 크루저 특별법이 아니지. 크루저 산업, 산업육성법이에요. 예. 그 크루저 산업육성법이 결국은 세월호 같은 배가 바로 크루저입니다. 예. 그런, 육성법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세월호 네. 특별법은 청와대가 나설 일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걸 우리 사회에 이른바 남경필이도 자기 말 잘못해가지고 혼났는데. 네.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니까 그런 얘기 나왔다고 해요. 사회지도청이라고 했다며. 예. 그 자체 사회지도청들 아닙니까? 예. 사회지도청의 윤리의식이라든지 기본적인 도덕의식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이건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도 썩이 시원치 않을 그럴 행위들입니다. 예. 그거야말로 인신공격 아니신가요? 쓰레기통에 쳐넣어야 된다. 아니, 그 사람이, 인간성이. 예. 슬픔을 못 느낀다. 이건 인신공격입니다. 그런데 네. 그 사람의 행위가 쓰레기통에 처박을 만한 행위다. 이건 인신공격이 아니고 비판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성한용 논설위원, 논설위원이 아니죠. 지금 한겨레 정치 선임 기자. 이 양반이 쓴 걸 보니까 말이죠. 지금 이런 아주 비정한 유가족을 코너로 모는 이 국면은 김기춘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니냐.
아니 뭐 그거는 뭐 성한용이 아니라 아무나 예.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원래 뭐 김영삼 못지않게 머리가 없는 분 아니십니까? 네. 수적 공조라는 말이 괜히 나왔겠어요. 예. 그러면 뭔가 이걸 컨트롤하는 타워가 있을 것인데 예. 이 국민들이 사고하다 가지고 그야말로 안 죽어도 될 목숨을 죽을 때 컨트롤 타워는 없지만은 예. 박근혜를 컨트롤하는 타워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컨트롤 타워가 누구겠느냐? 누가 예. 봐도 그거는 김기춘이 말고 없지. 안 그러면은 김기춘을 그렇게 쓰다듬고 안고 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벌써 김기춘이 모가지 잘릴 위기가 서너 번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다 안고 가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이번 박근혜 7시간 실종 사태 책임자도 김기춘이에요. 예. 김기춘이가 국회에 나와가지고 박영선 대표가 물어봤을 때 아니 그때 대통령 어디 계셨습니까? 물어봤더니 대통령의 위치에 대해서는 저는 모릅니다. 얘기한 게 결국은 산케이 신문에 무슨 뭐 누구하고 미래를 했다는 등 예. 이따위 기사가 나온 원인이 제공이란 말이에요. 네. 아 김기춘이 그런데도 계속 안고 가는 거 보면은 김기춘이가 컨트롤 타워 맞는 거지. 박근혜의 컨트롤 타워는 김기춘입니다. 아니 그 성한용 그 정치 선임 기자가 쓴 기사가 야당 벼락몰이 김기춘 기획 연출 이런 제목인데요. 아 그건 저겠죠. 저 얘기를 하는 거겠지. 예. 국회의원들 5명 체포작전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사실 국회의원 5명 체포작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조정동 덕분입니다. 네. 뭐 무슨 사학비리가 아니지 무슨 관피아 척결을 한다면서 예. 입법 비리 이 피아는 왜 척결을 못하느냐 이제를 하면서 마치 국회의원들이 엄청난 범죄자인 것처럼 물론 범죄자도 여당의원 2명 끼어있기는 있더구만 그렇게 해가지고 여론몰이를 하니까 결국은 사상 유례없는 국회의원 체포작전을 검찰이 아니 제주지검장 전 제주지검장이지만 딸딸이 치는 그런 인간이 있는 검찰이 국회의원 5명을 체포하겠다고 공공연하게 국회의원 체포작전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렇게 5명에 대해서 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론몰이를 하니까 할 수 없이 5명 출석했는데 야당 의원 3명 중에서 김재현 의원만 구속되고 나머지 2명은 영장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예. 완전히 개망신 당한 거죠. 이런 예. 식의 체포작전을 진두지휘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 보라 마라. 김기춘이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이 기사의 이 부분이 상당히 놀라웠고 충격적이었고 암담했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세월호 가족들의 동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합의를 받아들인 것도 시간을 끌 경우 사전 동의안이 후퇴할 수 있다고 걱정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역설적으로 여야 원내대표 모두 김기춘 비서실장의 개입을 두려워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김기춘 실장은 특히 검찰 조직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의 통제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최근 검찰의 국회의원 비리 의혹 수사를 고리로 해서 여야 원내대표들의 빠른 협상, 타결 이것을 압박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circumstances 영어 잘 나온다. 예. 주변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예. 박영선이가 김기춘이가 개입해서 후퇴할까 봐서 서둘러 합의했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박영선이 먹었나 그런 해석이 어디 있어요? 아니 이거는 글쎄요. 저는 이 사장님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고 있어. 이 사장님하고 좀 다르게 보는데 이건 박영선을 그야말로 엿먹이는 게 아닌가. 김기춘 무서워가지고 야당 수장이 벌벌 떨고 있다. 이건 사실은 치명타입니까? 그렇게도 보이네. 아니 근데 저거는 그 사실인지 아닌지는데 박영선한테 물어보지를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 저랬다면은 박영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거죠. 야당 자격 없다고 지금 코너에 몰리는 판에 이런 기사를 성한용 기자가 썼으니 이게 그야말로 빅엿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얘기가 맞네. 예. 하여튼 저는 그건 이제 사실 여부야 알 수가 없죠. 성한용 기자는 나름대로 또 밑에 미치라고 함께 좀 웃기는구만. 하여튼 한겨레신문 정치부 기자들하고 이리저리 이제 소통을 하니까 그런 얘기 얼핏 들어서 그런 얘기를 했겠죠. 변명되고 핑계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다만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먹이는 셀프 빅엿이 된 셈인데 만약 그런 얘기를 누군가 해가지고 성한용 기자가 썼다면은 근데 그건 진짜 셀프 빅엿이죠. 야당 원내대표로서 정도를 걸어가야지. 무슨 그 조그마한 걸 얻어냈는데 그 얻어낸 거 물릴까 봐서 겁이 나가지고 빨리 서둘러 했다. 말 되는 얘기예요 이게. 하여튼 이런 억측 구구한 이런 소문
이런 것들이 양산될 만큼 박영선의 합의는 어처구니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난 진짜 미스테리라고 봐요. 예. 아니 뭐 박영선 의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의 개인적인 성향이라든지 멘탈 이런 거는 뭐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상식적으로 볼 때 유가족과 전혀 소통하지 않고 또 심지어는 의원들과의 소통도 거의 없이 두 번째 협상 때는요. 네. 그 의원들하고 두루두루 협상을 해서 130명 중에 한 60명하고 대화를 했대요. 그런데 그 60명 대부분이 유가족하고 합의를 보고 그리고 가서 타결하라. 이런 주문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 60명 만나면 뭐합니까? 그 60명 이야기를 다 묵살을 해버렸는데 그리고 가서 또 지멋대로 합의를 해가지고 유가족 이게 보고.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참 아니 뭐 박영선 의원이 유독 그 박근혜한테 무슨 약점이 잡혀가지고 그랬을다 뭐 그렇게 어거지로 아니 해석하려고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어처구니없는 합의를 도저히 이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 진짜 업무론이 생각나는 거예요. 네. 진짜 세월호에 예. 뭐 심지어는 8시 반까지밖에 녹화 영상이 없다며. 그럼 누군가가 끈 것처럼 보였다. 8시 반 이후에 녹화 영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세월호를 처음부터 끝까지 네. 국정원에서 케어했다는 거. 네. 이런 여러 가지 점을 보면은 진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어떤 비밀이 있어가지고 여당에서 야, 이 사실 이런 건데 이거 진짜 까면은 뭐 박근혜 정권이 붕괴되는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붕괴된다. 이렇게 해서 박영선을 설득해가지고 그래 대충 야당 체면 세워주는 정도에서 유가족 의견 좀 뭉개고 넘어가자. 이렇게 해서 넘어갔다. 이런 추론. 아니 그러면 박영선은 새누리당 입당해야지. 그 사람은 그러면 적이죠, 적. 응? 아니 적과의 동침이라고 유가족이 말씀하셨는데 동지끼리의 동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게 아니면은 도대체. 솔직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니면은 뭐 무슨 이왕구 밑에 뭐 체면술사가 있어가지고 카기만 하면은 그대로 해롱해롱 하면서 김한길이든 안철수든 박영수든 예외 없이 그냥 yes, I can 하는 것인지. 예. 이거 뭐 도무지 상식으로 납득이 안 가요. 자, 하여간 첫 번째, 두 번째 합의 모두 다 사실 세월호 유가족뿐만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도 부결된 거 아닙니까? 뭐 공식적으로 부결 선언을 한 상태는 아니지만은 박영선 원내대표 이쯤 되면 물러나야 되지 않나요? 물러나야죠. 1차 일상 때 더 이상 이제는 입지가 없어요, 입지가. 물러나야지. 예. 근데 참 안타깝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도 사실 저 아까 개인적으로는 잘 모른다고 했는데, 객관적으로 그 친소관계 혹은 아는 거 모르는 걸 떠나가지고, 예. 우리 정치계에서는 흔치 않은 그 여성 정치인으로서 크게 뻗어나갈 수 있는 재원 중에 한 명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이, 자기 실력을 드러낸 거니까 누굴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국면에서 처신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그 망가진 걸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복귀는 유망주 이런 루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유망주. 예. 유망주였는데 아주 그냥 첫 타석부터 병살타를 날렸으니. 이 진보개혁 진영에서는 재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저 보수 진영에서는 이인재라든지 네. 심지어는 나경원이처럼 그런 사람들도 틈만 나면 슥슥 잘 복귀를 하는데. 오세훈도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한번 마팅에 가면은 참. 강기석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이 박영선이란 정치인의 한계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셨는데 네. 그녀의 정치 활동에 대한 오랜 관찰과 그녀에 대한 여러 정통한 뒷담화를 종합한 결과 첫째, 그녀가 정치를 하게 된 동기는 어마어마한 대의 명분이나 야망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국회의원이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폼나는 직업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그 정도 때문에 정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 많죠. 네. 부지기수고요. 그런 면에서 그녀는 솔직한 편이다. 그러나 절실한 면이 부족하다. 두 번째, 남의 처지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 자기가 생각하는 남의 처지가 진짜 남의 처지라고 느낀다. 상당히 독선적이다. 이거는 박근혜 스타일인데. 예. 세 번째, 엘리트주의자로서 서민 경험도 없고
서민 속에 들어가서 서민처럼 생각하지도 서민처럼 행동하지도 않으면서도 단지 자신은 서민을 위해 일할 뿐이라고 믿는다. 넷째, 조직 속에서 함께 일하기보다는 혼자 일하고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개인 플레이어의 성향이 강하다. 자기가 못하면 남들도 못한다고 믿는다. 이 말씀이 아주 굉장히 주목되는데요. 유가족들을 찾아가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협상을 해서 내놓은 도출한 결과인데 이 결과를 보고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은 제가 능력이 없는 것이겠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아닌 누가 가서 협상해도 이만한 결과 못 나온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말이 맞는 얘기지만은 네. 그게 접근 방식이 다른 거죠. 예. 그게 뭔가 꼭 성과를 내겠다는 마음. 네. 성과를 내서 내가 돋보이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정도가 아니면 가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절대 설사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 교황 방안이 하나의 계기가 됐던 것도 명분상 네. 여당을 몰아붙일 수 있는 절호의 계기였단 말이에요. 예. 그럴 때 여론의 힘 아니면은 여당 절대 못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더 큰 것을 그게 뭔가 더 많은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옳은 길이기 때문에 이 길 아니면 우리는 갈 수가 없다. 죽일 테면 죽이고 밟고 가려면 밟고 가라. 예. 라는 심정으로 들이대야 되는 건데 예. 뭔가 성과를 내서 이걸 가지고 자기 자신의 입지구축에 쓰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건재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결국 저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야, 씨발 누가 가서 협상하면 이 정도 더 이상 할 수 있을 것 같더냐. 그런 마음가짐 자체가 틀려먹은 거죠. 다섯째, 무엇인가 자신의 업적으로 성과를 내고 싶어하며 그에 대한 칭송받기를 좋아한다. 박영선 최고다 하는 칭찬에 약하다. 반대로 박영선 형편없다 하는 비판을 절대로 못 견디한다. 예. 아니 이제 이런 건 다 사설이고 사실 이런 아니 이거는 제가 아주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여기 강기석 전 경향신문 편집장이 쓴 내용들 쭉 보면은. 네. 대부분 인간이 공유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 최고다 하면 좋아하지. 야, 너 병새끼야 그러면. 저처럼 약간 좀 피학적 성향이 있는 사람은 그래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속으로 족가라 이러고. 속으로 족가라 그럽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죠. 여기 나오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정통적인 코스를 거쳐서 순탄하게 삶을 살았으면서도 못 사는 사람들, 서민들, 핍박받고 있는 자들에게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그냥 메스를 들이대면은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김근태, 김대중, 노무현 같은 사람들, 밑바닥에서 바닥에서 빡빡 긴 사람이죠. 빡빡 긴 분들은 이 감정이입이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 엘리트 코스 걸어오면서 야당 정치인 하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은 한계가 있죠. 아니, 확실하게 이게 타협적이야, 보면은. 그리고 항상 이제 쓸 때가 있는 법입니다. 예. 그래서 박영선 원내대표 같은 분도 지금까지 잘해왔고 사실 이번 원내대표로서 지휘력에 상당히 의심을 받아서 정치적 타격을 크게 받은 건 사실입니다만은 박영선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해오면서 사실 법조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경제부 기자 출신이에요. 근데 그쪽에 일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검찰이 아주 무서워하는 야당 의원 중에 한 명이 될 만큼 의정 활동은 탁월하게 잘 쌓아왔죠. 근데 역시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의 진정한 면모가 발휘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야당의 위기의 순간에 박영선 원내대표에게는 하나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잘 못 살린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안철수 전 공동대표도 마찬가지죠. 사실 초선 의원으로서 야당의 제1야당 국회의원 130명이나 되는 제1야당의 공동대표이긴 했습니다만 대표가 된다는 거 보통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수직 상승한 거죠. 그런 기회를 안철수 전 공동대표 역시 제대로 잘 못 살려가지고 지금은 좀 주저앉아 있는 이런 형태가 됐는데요. 물론 안철수 전 대표에게는 기회는 여전히 있죠. 근데 박영선 원내대표는 뭔가 좀 큰 정치인이 될 기회는 이번에 상당 부분 상실한 게 아니냐. 특히 세월호 유가족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말하자면은 핍박받는 자들을 대표하는 분들이거든요. 이럴 때 사실 박영선한테 기대했던 거는
우리의 방안, 결국 세월호 유족의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 여기서 죽겠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밟고 가라. 필사히 가고 나를 밟고 가라. 나를 갖다 뭉개고 그냥 아주 그냥 문드러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진전하지 못한다. 이런 게 과거 독재 정권, 권위주의 정권들의 야당 지도자들이 단식을 해서 그야말로 실려가지 않을 때까지 박정희가 눈에 껍적됐습니까? 전두환이 껍적됐습니까?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수십만이 그냥 광화문에 몰려 나와가지고, 6.29, 6월 시민혁명이 일어나니까. 6월 시민항쟁, 예. 6.29 호텔을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겁니다. 박영선처럼 그렇게 그냥, 그야말로 상대방을 설득시켜서 아니 코너로 계속 몰고 가서 압박을 해야 될 시점에 타협을 해버리니 이것도 허무하게 얘기죠.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미스터리라고 그런 겁니다. 근데 강기석 전 국장께서 진짜 하고 싶은 항목이 6번째인 것 같습니다. 예. 시작은 창대하되 끝이 미약하다. 그러면서 괄호 열고 가장 중요한 시사점. 밑줄을 그으셨어요. 한마디로. 밑줄 쫙 그었어요. 네. 과거 MBC 기자 시절에 민주언론 쟁취를 위한 파업이 벌어지면 파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가장 선명하고 강경한 발언을 하다가도 일단 파업에 돌입하면은 회사는 살려야 할 것 아니냐며 파업 지도부에게 조기 파업 철회를 종용하곤 했다고 한다. 이 2012년에 있었던 MBC의 장기 파업 있죠? 이것도 대선 앞두고 계속 파업하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지도부를 흔들었던 제2, 제3의 박영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자들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파업 지도부가 동력을 잃어가지고 파업을 접었던 거 아닙니까? 허무한 타협으로. 그러니까, 이상돈 교수인가? 그 사람이 나서가지고 중재를 했는데, 결국, 김재철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상 김재철을 내보내는 식으로 해가지고 타협을 본 것처럼, 이렇게, 판단을 하고 파업을 접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개뿔이 MBC 막 간 거는 참 진짜 시간 문제 너무 많고. 그러니까 바로 그 전통의, 그 뿌리를 따져보면 박영선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늘 타협주의자는 존재하기 마련이죠. 강경파들은 그리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적은 사람들을 강경파라고 몰아붙여서 이제 코너에 넣는 게 이 보수 언론들의 점의 특허였죠. 이번에도 그렇죠. 그래서 세월호 유족 강경파에 휘둘리는 야당 이런 식으로 이제 떠들고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또 세월호 유족들, 일반인 유족들하고 또 이렇게 편가르기, 이간질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새누리당의 아주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이게. 근데 내 어디서 봤는데. 예. 그 세월호 유족들에게 의상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네. 말도 안 되는 얘기. 예. 무슨 대학 특례 입학. 예. 그게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더만. 무슨 얘기냐면요. 예. 새누리당 법안에 그런 게 들어있는 모양이에요. 새누리당 법안에? 예. 아니, 그자들은 유가족들이 그렇게 요청했다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이제 이런 거지. 유가족이 요청을 한 사람도 있긴 있겠죠. 모든 건 아니겠지만 몇 개는 요청한 걸 집어넣고 거기다가 또 듬뿍 얹어주고 해가지고 새누리당의 보관은 뭐냐면은 이렇게 온갖 특혜를 베풀 테니까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파악하는 것만은 좀 하지 말았죠. 이게 이제 새누리당의 방안이었던 거예요. 네. 이 새누리당 안을 보고 그 지랄을 하는 겁니다.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이게 유가족들이 해달라고 했나? 잘해주면 싫어할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예. 유가족의 요구는 그런 니들이 내놓는 사탕 발림 다 필요 없으니까 예. 진실 규명하게 했죠. 예. 진실 규명하려면은 수사권하고 기소권 부여하는 게 최고야. 그것만 있다면은 나머지는 그냥 법대로 해. 예를 보험 들은 사람은 보험 타 먹을 거고, 장례비 정도 보조해주면 돼.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진 유족분이 단 한 분이라도 있다면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해가지고 나왔을 때 더 많이 받아간다고. 이런 걸 기대하시는 그런 유족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시지만 그렇죠.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진상 규명 없이 이 선에서 봉합하고 보상 배상으로 끝난다. 100 받을 거 한 20 받습니다. 그렇죠. 새누리당 원래 그렇지. 결국은 새누리당의 방안을 가지고
연병을 떨었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네. 아니 유족들은 그런 거 해달라고 한 적 없어. 네. 근데 오히려 요구하는 것은 저기 수사권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부여해달라는 건데 그거는 절대 안 돼. 대신에 야 이것도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안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가 뿌려가지고 뭐 어버이연합이든지 뭐 엄마 부대라든지 이런 데서 아니 이렇게까지 해주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입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것은 유족들이 아니라 새누리당이야. 새누리당들이 박근혜를 갖다가 수사권을 부여하는데 겁에 똥을 싸가지고 어제 누가 그러더라? 양정대 기자가 그러더라. 내가 어제 5시에 이왕년 오늘 진행하는데 예. 정치권 저 여권과 청와대에서 제일 겁에 똥을 싸는 거는 수사권을 부여해가지고 청와대를 조사할까 봐서 제일 무서워한대. 그렇죠. 그거예요, 그거. 그래가지고 청와대 청자가 나오면 그냥 여당 의원들도 아주 길길을 떤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가 우리 김영호 씨는 만나지 않고 부산 멸치를 만난 것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만나면 뭔가 선물을 줘야 되는데 줄 선물이 없어. 줄 선물이라고 하는 건 청와대까지도 언제든 들이닥쳐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조사 기구 이런 것들을 그런 겁나는 것도 웃기는 얘기예요. 실제 그리 못합니다. 그게 이제 청와대 뭐 비서실장이라든지 누구야 문고리 권력이라는 무슨 부속실 비서관이라는 친구 있잖아. 예. 뭐 그런 사람들 몇 명 불러가지고 정호성이가 불러가지고 뭐 대통령께서 어디 계셨느냐 뭐 이 정도 묻지. 예. 솔직히 야당에 지금 무슨 깜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훌륭한 특별검사를 선임하셔서 그래서 옛날 그야말로 정주영이한테 사태질하면서 여기 어디라고 지금 나와가지고 떠드는 거야 하는 노무현 같은 그런 사람이 나올 것 같아요? 없어. 그게 저거에서 겁먹지 마. 알아서 다 길 테니까. 예. 아니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여야가 합의한 특검에 관한 부분이고 지금 진상조사 기구 안에 수사권 기소권을 주자. 이게 바로 세월호 유족들의 요구 아닙니까? 이거는 도저히 청와대가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거야말로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청와대 들이닥쳐가지고 자료 내놔라. 난 그럴 수 있다고.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고 그 예. 수사권의 총책임자를 최동욱 검찰총장을 최동욱 전 검찰총장을 맡기고 그리고 실무 수사 지휘를 권은희 의원한테 맡기면 딱 좋겠어요. 그렇게요.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 또 경찰 출신 아니야. 변호사기도 합니다. 사법고시 통과했고요. 그러니까 안 될 게 없지. 네. 그리고 누구야 얼굴 아주 최동욱 총장 밑에서 지휘했던 사람 있잖아. 그렇죠. 그 양반.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난다. 윤석열. 윤석열. 네. 윤석열 전 여주지청장 이런 양반하고 권은희하고 톡톡으로 나가면은 진짜. 거기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누구나 다 수긍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박근혜 물러나기를 바라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진짜 여야를 떠나가지고 나이 한 60 넘으면은 사실 욕심 없어지는 법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조그마한 미래입동지와 국민TV를 운영하면서도 제가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 운영에 관여를 하면서도 느끼는 것이 뭐든지 솔직담백하게 나가는 게 최고다. 예. 이걸 여러 차례 느낍니다. 네. 사실 정치라고 해서 크게 다르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국민들에게 잘못을 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아니면은 이해를 구한다면은 저 이거 극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특히 박근혜 대통령 같은 분은 아주 강력한 지지층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몸을 낮춰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각하 더 만수무강하십시오 할 사람들 아주 널려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렇게 겁을 먹고 위축되고 자꾸 막아리고 들고 하다 보면은 진짜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정당하지 못한 정권은요, 무슨, 상황에 닥치더라도 밀려서는 안 된다. 단 1mm도 밀려서는 안 된다. 그런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밀리는 순간, 그야말로, 허를 찔린다고나 할까요? 물꼬가 트여가지고, 결국 걷잡을 수 없는 정권 내리막길로 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 1mm도 밀려서는 안 된다. 욕을 먹더라도 지금 버티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진짜. 그리고 요즘 장하나 의원이 말이에요. 네. 페이스북에다가 김영호 씨의 면담 요청을 거절하는 그 기사를 링크를 시켜놓으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신은 국가의 원수다. 네. 라고 썼어요. 예. 한글로. 예. 국가의 원수다라는 것은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예.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 즉 the first man, 예. first woman이지. 예.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그야말로 enemy, 원수를 갖다 영어로 정확하게 뭐지? 잘 기억이 안 난다. 이 원수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장한혜 의원이 사실은 아주 품격 높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봅니다. 예. 그거를 뭐 장하나 막말하면서 온 지랄 연병 요령을 뜨는 그런 보수 언론들 보면서 야, 니들이 진짜 언론 맞냐? 야, 옛날에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진짜 파닥을 키워도 아니 막말로 치면은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막말만 한 게 있나요? 그게 21건을 갖다가 한겨레 21에서 저기 해놨더만. 예. 대통령 막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정몽준이 국민정서가 아들 예. 미끼하다는 둥 뭐. 그리고 당장 안홍준이가 했던 말 있잖아요. 아니 단식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는가? 이쯤 되면은 쓰러져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라든지. 그런 막말들도 막말이지만은 이 정당을 지지한다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하는 얘기들. 예. 김용호 씨 보고 당신이 돈 더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진상규명을 원한다는 진정성을 보려면 나가 죽어라 한 그런 연극배우 새끼들 있잖아요. 예. 그 새끼는 진짜 나오면 아우창을 한 대 돌리고 싶더라고. 야, 그런 게 막말입니다. 예. 장하나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당신은 국가의 원수입니다 라고 하는 게 막말이 아니라 예. 그건 품격 있고 세련 있는 풍자예요. 비판이고 김용호 씨 보고 너희 진정성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나가 죽어라라는 어떤 또 미친 새끼는 또 그랬더만 니들이 총 2억 5천만 원을 받는데 뭘 하면 몇 억을 더 받는다며 이지랄 하는 새끼도 있어요. 그거 신고해야 돼. 그 자식은. 그야말로 명예를 훼손하는 유언비를 유포한 행위라서 그 인간은 신고하면 저거는 최소한 벌금 700만 원 이상은 받습니다. 예. 700만. 누구처럼. 예. 예, 정말 이 시점에서 신의 가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야당은 힘이 없죠. 또 김영호 씨 목숨까지 내놨지만은 간악하고도 사악하고도 그리고 야비하고 비정한 저 권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요. 제발 하느님께서 이제는 좀 신의 가호 일어나서 이 땅을 초율해달라 그런 마음을 저는 담았습니다.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그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 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니, 지난번에 어떤 분이 조합으로 찾아오셨어요. 예. 나이 그리 많은 분은 아니더라고. 근데 말을 하는 게 약간 좀 어눌해요. 예. 이 양반은 조선족이에요, 조선족. 아이고. 조선족인데, 예. 2년치를 선동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그래서, 조선족이 그 방송을 들으세요. 그러더니, 자기는 열렬한 애청자고, 김영일 국장 팬이라고 그러더라고. 아, 그래요? 네. 아이고, 이런. 인사도 못 드렸군요.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예. 일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돈을 벌었었는데 네. 너무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조선족이라고 너무 천대하고 해가지고 더 이상 못 견디겠다 해가지고 이제 한 일주일 후면은 귀국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귀국하면은 당분간 못 올 테니까 아주 2년치를 갖다가 그냥 사용료를 선납하고 가겠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아유, 인사도 못 드렸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호주에서도 한 1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요. 예. 호주 지역의 국민TV 지역협의회를 결성한다고. 오, 진짜요? 네, 시드니맨이란 분이. 지난번에 한번 오셨잖아요. 네, 예. 알려. 우리 시인이신. 네. 예. 그래서 뭐 조선족뿐만 아니라 뭐 호주에 이르기까지 지금. 또 지금 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는 또 저게 있어요. 예. 미시 USA라고 하는 유명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미국의 그 주부들이 만든 사이트인데요. 그 세월호 미시 USA가 결국 돈 걷고 해가지고 그 워싱턴 포스트하고 뉴욕 타임스 광고도 되고 했던 그쪽이에요. 근데 거기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LA 조합원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저한테 이제 알려왔는데 그 미시 USA에서 그 인터넷으로 바자회 같은 걸 해가지고 뭐 물건도 팔고 해서 수익금이 나면은 국민 TV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뭐 그거야 이제 국민 TV하고 전혀 어떤 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건데. 특히 이제 이런 미시 USA는 잘 돼 있어요. 모금을 하면은 모금 결과를 진짜 투명하게 공개를 합니다. 그야말로 센트까지 일일이 다 공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기당할 염려는 없으니까 한번 미시 USA 찾아가서 동참하는 것도 보니까 뭐 이상한 뭐 반지 이런 것도 팔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그 민주당의 지역위원장을 했었잖아요. 서울 노원갑. 그거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미디어협동조합 건설하는 일에 이제 동참을 했는데 저는 미디어협동조합이 민주당보다 더 역사를 바로 일으키는 데 있어서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 민주당은 껍데기밖에 없는 조직이 돼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조직은 선거 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 돼버렸다는 생각이 들고요. 항구적인 우리 사회의 진보, 민주주의, 구현 이걸 위해서는 선거 때에도 제대로 존재를 해서 제대로 싸우면 그렇게 밉지는 않지. 네. 물론 미디어협동조합이 선거에 후보를 내거나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제가 왜 잠깐이나마 정치를 했겠어요? 사회가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뭐 민주주의가 후퇴되지 않고 언론 자유가 보장되고 투명한 사회가 되고 공공성이 살아있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사실은 뭐 너무 거창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런 나쁜 놈들이 두 번 다시 이 권력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희망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물론 이제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면이 있는데 그러나 진짜 이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그런 방안으로 저는 이 미디어협동조합, 민초로부터 시작된 밑으로부터 시작된 이 혁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 그 뜨거운 열기를 이 미디어협동조합에서 녹여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볼 때 말이죠.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켰던 그때도 뭐 민주당이 잘해가지고 당선시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뭐 노사모를 비롯한 그야말로 인터넷의 열화 같은 성운 때문에 아슬아슬하게라도 이길 수 있었던 건데요. 그때 그 밑바탕에 뿌리가 되었던 시민들,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 온갖 사회적 문제에 있어서 이런 기득권 세력들의 이 독주를 견제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더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밑바탕이 되었던 시민들이라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떨 때는 당에 들어가서 정당에 들어가서 시민들이 시민 참여 정당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떨 때는 시민단체의 밑바탕이 돼가지고 촛불로 항의를 했고 이렇거든요. 이제 그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저는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를 제대로 된 언론을 만들기 위한 그 깃발 아래 모여들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이 사실은 예전에 낙곰수 지지하셨던 분들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분들이에요. 예, 또 촛불 들었던 분들이고 또 이렇게 저렇게 사회 각처에 그 어려운 사정이 있는 이웃들을 돌보셨던 뭐 희망버스로 혹은 다양한 형태의 또 평화 민주주의 활동으로 애썼던 그런 분들이죠. 뭐 그분들입니다. 이제 국민 TV의 기치 아래 예. 점점 더 모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역예비가 활성화되고 네. 우리 사회의 참여의 목소리를 더 높여가면은 예. 단순히 돈을 내서 출자금을 내고 사용료를 내므로써 공정한 언론 하나를 만드는 데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10걸음 더 나아가서 예. 우리 사회를 정말로 바꿀 수 있는 밑바탕의 동력까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래서 미래협동조합원 되는 게 더 소중한 겁니다. 가입하십시오. 예. 이거 뭐 약장사처럼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요. 그래서 조합에 가입해서 조합원이 되시고 그리고 뭐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형편되는 분들은 매월 11,000원씩 조합비를 내는 그래서 오늘 뭐 쭉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지역협의 활동도 하고 예. 이렇게 하시면서 선거에 더 참여하고 감시하고 좋은 후보를 우리들이 선별하고 평가하고 네. 그리고 채찍질하고 한다면은 우리 사회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될 겁니다. 예. 뭐 우리 식구들이 해서 이렇게 자랑하는 것 같지만은 세월호 유족들이 가시는 곳에 우리 목포 조합원들 또 전주 전북의 조합원들이 또 나서서 또 천안 오셨을 땐 또 우리 천안의 조합원들이 나서서 우리 유족들의 십자가 대행진 여기에 뭐 물심양면으로 또 도와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사실은 국민TV가 훌륭하다. 이 차원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참여한 사람들이 훌륭한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왜 참여하겠습니까? 예. 결국 지금 이 사회를 추동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하고 적실한 그런 참여 방법은 바로 국민TV 운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역협의회 만들어가지고 서울 합정동에 있는 국민TV 먹여 살리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지금 지역협의회 활동은 지역의 언론 또 지역의 정치를 바로 세우는 그런 일도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래에는 지역 국민TV 설립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임이니 또 지역 협의회 활동도 좀 활발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공연음란죄네요 보니까 제목이 그 김수창 제주지검장 이 양반은 왜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니 뭐 정치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술에 뇌물 받았다고 들어가면 들어갈 때는 나는 결백하다. 네. 그러다 나올 때는 고개 푹 숙이고 국민에게 죄송합니다는 뭐 들통 날 때까지는 거짓말하자. 이게 특히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가진 것이 있으면서도 솔직하고 자기 네.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소중한 건데요. 그런 사람들은 또 우습게 보여요, 또. 그게 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야.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이 그런 분이거든요. 네.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예. 그러나 올바른 길을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무릅쓰고 뚝뚝 걸어가는 그런 스타일. 네. 이게 이 탐욕스럽고 예.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예. 들통 날 때까지는 결백하다라고 외치는 이런 인간들한테는 영 끌끌어. 예. 그래서 압박하고 핍박하고 예. 그리고 왕따시킵니다. 예. 사실 요즘 뭐 우리 사회가 왕따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저는 그 문화도 결국은 우리 사회의 1%가 만들어낸 문화라고 봐요. 예.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은 왕따시키는 그런 문화들. 예. 그거 좋지 않습니다. 근데 약간 지금 공연음란죄란 말이죠. 이게 그런 거죠. 여성들 앞에 가가지고 특히 이 나이 어린 여학생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일종의 바바리 면에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진화된 예. 음란죄네요. 그런 걸 왜 하죠? 그리고 도대체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 나는. 아니 뭐 그건 이제 일종의 정신병이라고 봐야 되는데 노출증 중에서도. 아니 그 검사장이 될 때까지 그 사람이 아무런 필터링도 안 거쳤단 말인가요? 그 전에도 무슨 일을 했었다는 의혹이 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비슷한 일을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게 또 이제 그 조직 이기주의가 뭐 덮어주고 해서 큰 문제 없이 왔겠죠. 이번에도 사실 그게 뭐 나도 정확한 사정은 잘 모르는데. 예. 처음에 그 양반이 조용히 들어가가지고 자기 동생 이름 대면서 있는데 그 운전기사가 찾아와가지고 난동을 부려가지고 알려졌다면서요. 그걸 누가 얘기를 하던데? 아 그래요?
그 운영기사 잘 둬야 돼. 네. 우리 검사장님께서는 쪽팔려가지고 지금 동생 이름 대고 조용히 지금 사실 이게 뭐 훈방 조치될 사안이거든요. 예. 누구한테 뭐 해코지를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와가지고 뭐 난동을 불려가지고 아니 뭐 검사장이라고 신문을 쏘겠다고 뭐 일이 되는 바람에 이게 문제가 커졌다는 그런 얘기도 얼핏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여하튼 공연음란죄라는 것도 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웃기는 거죠. 네. 다만 이제 이런 약간 사이코패스적인 성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논란은 특히 어린 학생들 네.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요. 예. 뭐 그래서 뭐 어쩌다는 겁니까? 사실 그 검사장만 아니었으면은 그냥 예. 훈방 조치되고 말았을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숨기고 또 숨기다가 예. 경쟁 갈등하고 또 절묘하게도 맞물려 가면서 저는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석을 해요. 경찰이 대놓고서 이제 한마디로 엿을 먹인 거다. 그렇죠. 대대적으로 그런 쟁점화를 한 것이다. 게 아닌가. 예. 게다가 또 요즘 보면요. 예. 참 진짜 종편들이 과연 존재해야 될 것인지 회의적인데. 신났어 지금 완전히. 아니 대낮에 음식 먹는 식당에 털어놨는데 거기 나와가지고 무슨 연구소 뭐 어쩌고 무슨 정치평론가는 새끼들이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예. 뭐 자유행위를 하고 이런 얘기를 예. 좋다고 하고 있더라고. 예. 실실 쪼개면서. 예. 내가 진짜 싸대기를 아니 아주머니 저 좀 끄세요. 무슨 저런 걸 남들 이게 봐요 공연 없는 점이다 내가 그랬어. 아니, 밥 먹는데 말이야. 틀어놓고 뭐 저기 무슨 딸딸이 치고 이딴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아니 사실 그것도 일종의 허위이시긴 합니다만은 아니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성적인 문제를 남에게 노출 안 하는 이유는 일종의 프라이버시고 개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데 대해서 문제를 언급할 때도 지금 종편들이 하는 식은 아니에요. 이건 그야말로 인간의 말초적인 그 옛날에 그 폭스 TV가 처음 나왔을 때 들었던 비난 그게 한치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사실 종편뿐만 아니라 경찰도 굉장히 위험한 조직임이 또 드러났다라는 한겨레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건 초기에 제주경찰청이 소속 경찰관 20명을 이 사건에 투입해서 김수창 전 지검장의 같은 범죄는 없었는지 이걸 뒤쫓았다는 겁니다. 사상 유례없는 공연음란 혐의 인지수사. 수사기관이 스스로 혐의를 포착해서 진행하는 그런 인지수사가 벌어진 꼴인데. 하필이면은 그 지검장이냐 이거지. 예. 경쟁 갈등이 아니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렇죠.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얘기는 김수창 전 지검장은 범죄자고 치료 대상이 맞지만 오히려 이 사건에서는 역설적으로 경찰이 얼마나 위험한 조직인지 드러난 것 같다. 경찰은 조직의 필요에 따라 검사장이건 일반 시민이건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검사장급의 한 간부는 엄밀히 보자면 처벌보다도 치료가 필요한 취향일 수 있다는데 방점을 둔다. 김수창 전 지검장을 상대로 마녀 사냥이라도 벌어진 느낌이다. 개인적인 문제지만 그래도 같은 검사인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면서 한숨을 내쉬었는데. 종편들이 그렇게 떠드는 거는 저는 그렇게 봐요. 세월호 국면을 어떻게든 전환시킬 수 있는 호재다라고 네. 보고 김수창하고 그 사람하고 개인적으로 관계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마녀 사냥을 하는 거죠. 네. 종편이 그런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게 무서운 겁니다. 예. 이게들이 결국 하는 일들이 그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더 우리 사회의 막말들, 그게 무슨 연극 배우라는 새끼가 했다는, 김용호 네가 진정성이 때문에 나가 죽어라, 라든지, 이런 식의 막말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닫고, 장하남이 했던 그야말로 실현된 고급의 풍자, 박근혜 당신은 국민의 원수입니다! 이런 걸 갖다가 막말로 몰아붙이는, 이게 말하자면 종편들의 선정적인 보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을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형태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 TV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만은 저희들은 수단이 인터넷에 국한돼 있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점이 많죠. 네. 사실 뉴스 K 같은 거 보면은 진짜 고품질의 뉴스입니다. 어디 가서 틀어도 전혀 딸리지 않는. 딸리는 게 아니라 진짜 음식점에서 저런 뉴스 틀어놓으면요 품위 있게 보입니다. 그렇죠. 종편은 보면은 진짜 저질로 보여요. 예. 근데 이 접근의 한계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은 더욱더
신발끈을 매면서 네. 더 많이 전파시키고 더 많이 조합을 늘리고 특히 자영업하는 조합원들 많이 늘려서 식당하는 조합원들 많이 늘려서 그래서 국민 TV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개발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엊그제도 한번 만났는데 휴대폰 기능만 없는 휴대폰과 유사한 그러나 휴대폰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간 그 셋톱박스예요, 일종의. 안드로이드 박스라고 돼 있던데 그거를 이제 저한테 소개해 주신 분이 있어서 조합원이시더라고. 그래서 좀 써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좀 잠깐 빌리고 그거를 우리 홍보 게시판에 올려주시라 했는데 아직 올라오진 않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사용하면 괜찮을까? 내가 일단 써봐야 되니까 아직 안 써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못 드리는데. 휴대폰과 결합해서 보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와이파이망으로 보는 건가요? 제 요즘 보면 IP 그 TV에 셋톱박스처럼 작은 거 있어요. 그 정도 크기를 이제 해놓고 HDMI 저기 포트로는 TV를 연결하고. 그다음에 그 집에 있는 그 R15 잭인가 그걸 이용해서 인터넷을 연결하고 동시에 와이파이도 되고 이렇게 해서 그거만 딱 틀어놓으면은 이 기기를 조작을 하면은 이게 일종의 작은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아이패드 같은 패드가 돼. 그러면은 패드의 디스플레이가 이제 컴퓨터 화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마우스로 조작을 해서 이제 틀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전화만 안 될 뿐이지.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장애가 있긴 있겠더라마는 여하튼 잘 소개해서 뭐 더 좋은 기술이 나오기 전까지는 쓸만한 그런 게 아닌가. 여하튼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처음에 셋톱박스 생각했던 거는 이미 구시대 유물로 이제 갖고 이런 방식들을 좀 더 연구를 해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연구를 해 나갈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요즘에는 시간에 맞춰서 텔레비전 보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젊은 애들이 IPTV가 잘 되는 이유가 있더만. 근데 일반 케이블 TV도 거의 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드라마를 제 시간에 안 봐요. 본방사수가 없어. 저희들도 사실 알고 보면은 그런 건데 라이브 시청자보다는 팟캐스트 다운로드 시청자가 한 10배 이상 많지 않습니까? 요즘 TV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라이브로 저기 본방을 사수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전철 타고 가면서 보는 거예요. 드라마를. 여성분들은 옛날에는 지하철 낙곰수 전성기 때의 광경은 귀에 이어폰 끼고 여기저기 앉아가지고 동시에 키키 웃고 했거든요. 동시에 키키 웃는 게 전부 다 낙곰수 듣던 건데 요즘은 이제 그런 그 오디오에 말하자면 킬러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대부분 여성분들이 앉아가지고 요거 이렇게 이제 휴대폰 들고 이어폰 끼고 자기가 다운로드 받은 드라마를 봐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백발백중이야. 남자들은 그래도 뭐 텍스트를 많이 읽고 음악도 듣고 하는데 여성분들은 뭐 한 80% 이상은 드라마 보고 한 20% 정도 음악 듣는 것 같더라고.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변화된 환경 속에서 이제 앞으로 전파 기득권이라는 건 사라지게 되고 그렇다면 이제 동일한 환경 속에서 컨텐츠 경쟁을 벌인다는 건데 지금 우리 뉴스K의 컨텐츠가 뭐 다른데 비해서 손색이 없다 정도가 아니라 탁월하다. MBC, KBS에 비하면 뭐 종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나마 유일하게 경쟁되는 데가 JTBC죠. 그것도 9시 뉴스밖에 없는데 JTBC 뉴스는 이제 저희들보다 깊이는 사실 좀 없는 것 같은데 저도 JTBC도 가끔씩 보거든요. 근데 이제 저런 건 있더라고. 기자들이 많으니까 보다 더 뉴스 커버리지 범위가 넓다. 뭐 이런 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뭐 저희들은 뭐 숫자의 한계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요. 자, 이런 고난의 시기 이제 4월 달에 그 뉴스K 론칭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6개월은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10월 달쯤 되면은 이제 좀 더 다른 프로그램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1년이 되는 내년 4월에는 우선 기자를 좀 더 획기적으로 늘려서 더 보다 많은 기자가 아니고 우리 뉴스 PD라고 그러죠. 이제 그 커버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더 넓히는 것도 이제 중요한 과제의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 뉴스 PD의 숫자를 늘리고 촬영 PD의 숫자를 늘려서 뉴스의 품질을 강화하는 과업. 그다음에 뉴스K에 못지않은 일종의 종합 뉴스 쇼 같은 프로그램을 하나 더 론칭하는 방법. 네. 그다음에 또 많은 그 청취자분들이 바라는 지금 쓰레기 같은 그 지상파나 종편들의 이른바 정치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히 압도하고 고품격으로 만들 수 있는 뭐 토론 프로그램. 네. 이런 방법으로 우리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있죠. 네. 또한 이제 뉴스타파와 같은 수준까지 가려면은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일단 그 심층 취재, 추적 프로그램을 하나 또 신설하는 방안 뭐 이런 다양한 이제 고민들을 저희들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고민을 하다 보면은 결국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돈 얘기죠. 조합원수를 더 늘려야 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입한 조합원들이 매달 11,000원씩 사회조합비를 낼 수 있도록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더 알차고 풍성하게 해서 사람들을 관심을 끄는 수밖에 없다. 이 김용민 국장의 어깨가 더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아이고 휴가 돌아온 사람한테. 예. 아직 휴가 돌아온 거지 이제. 어제로 휴가는 끝난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이사장님, 그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 이 사건, 글쎄 뭐 남경필 지사와 유관하다라고 보기에는 뭐 일단 성인이고 그렇긴 하지만 아들. 네. 그것도 좀 미심쩍은 일들이 한두 개는 아니었죠.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이 됐다고 하는군요. 예.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아니한 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군인권센터가 추가로 공개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도마 위에 올려놓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예. 수차례 턱과 배를 주먹으로 때린 그런 혐의를 받고 있고 뭐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것 정도의 성추행 혐의 이거보다도 더 심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 군인권센터의 그런 주장인데 말이죠. 아니 뭐 드러난 사안이 중하지 않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군인 자체가 구속 상태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잣대를 남경필 지사의 아들한테만 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다른 사람들한테는 조금만 잘못해도 영창 보내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데 대해서 따지고 보니까 뭐 구속시킬 사안이 아니야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면은 그건 공평하지 않은 처사죠. 그리고 더 있다고 그러는데 더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군인권센터가 알 수 있는 일을 갖다가 군 검찰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봐줬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아휴 참 끼리끼리 봐주고 이게 우리 사회의 이른바 기득권 문화입니다. 아니 글쎄 과거에는 끼리끼리 봐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있었고 그리고 아무리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있으니까 하면은 나도 저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 희망이 그나마 이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었는데 이제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제는 이게 참으로 절망적인 사회인 겁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이제 사회에 배출이 됩니다만은 그럴듯한 직장에 갈 수 있는 확률은 그야말로 낙타가 바늘길 속을 뚫고 들어가는 만큼 힘들고 그리고 과거처럼 배를 고르면서도 고시원에 들어가서 한 달에 10만 원 돈 내고 먹고 자고 하면서 고시 공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고시 합격했느냐? 요즘 안 그래요. 좋은 환경에서 좋은 과외 선생 밑에서 요즘 고시 공부도 과외를 한다고 하고 일부 과목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한 놈한테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이러니 이제 그야말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금수저 물고 태어난 놈들은 계속 부자로 살고 가난맹이 아들로 태어나면은 평생 가난 속에서 찌들다가 가야 되는 마치 봉건 귀족 사회 같은 이런 사회를 가면 우리 사회가 희망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희망을 갖다가 그 희망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서 진보 계획 세력들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보수는 한마디로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 또 부자인 사람들, 그 선은 분명히 있다. 이 차별, 계급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거를 부정하려 하지 마라. 다만 부자는 좀 책임을 더 느껴서 약자들한테 뭐 좀 던져주고 뭐 그래야 된다. 이 논리를 갖고 있는 게 보수입니다. 이건 뭐 사실 대한민국 보수만이 아니라 이미 프랑스 혁명 시기에 그 영국의 보수부터 가졌던 그런 사고방식 아니겠어요? 그 맞는 얘기죠. 네. 이제 그게 그 맞는 이야기가 통하려면 기회의 평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결과의 평등을 바라는 것은 공산주의적인 사고방식이고 예. 요즘의 그 올바른 방향은 기회의 평등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근데 기회 평등이 보장되냐 이겁니다. 그래서 복지가 필요하고 국가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게 그냥 냅두면은 있는 놈들이 지들끼리 다 공짜공짜 헤쳐먹고 없는 네. 놈들은 영원히 없고 그나마 없는 사람 그 남아있는 것마저 다 뺏어먹는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네. 없는 자들은 더 얻게 되고 있는 자들은 뭐 없는 자들 걸 더 뺏어가지고 더 풍요해진다는 그런 요한복음인가에 그 비슷한 문구 나오는데 네. 그거를 막아야만이 우리 사회가 말하자면은 그 탄력을 가지고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개조를 해야 되는 건데 그 국가 개조로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시의적절해요. 하지만 개조 대상인 사람이 개조의 주체가 되겠다고 하는 데서 그러니까 문제가 사다리 거죠. 빚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기회의 평등 때문에 복지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근데 이제 요즘은 또 그렇더라고요. 예. 복지가 기회의 평등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는 오히려 성장의 동력이 됩니다. 네. 그게 뭐 부자들이 공장 자기들을 독점하면서 뭐 만들어내면 뭐합니까? 살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야.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해도 이게 결국은 부가 편중이 되니까 거기서 편중된 부에서 세금을 왕창 뜯어내가지고 없는 사람에게 아예 돈을 나눠줘버려야 그 구매력이 올라가가지고 사회가 네. 발전한다. 이게 복지 투자의 이론입니다. 예. 그 남평우 의원이잖아요. 전 의원. 남경필 아버지. 지사의 아버지. 그 과거부터 로얄 패밀리였어요. 부잣집이었어요. 남평우 제가 옛날 그 출입할 때 몇 번 본 사람입니다. 예. 민자당 때인가. 그 아버지가 거기서 재선하고 아들이 거기서 5선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김기운수였는데 이름이 지금 무슨 운수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는 버스가 한 500대 되는 아주 큰 회사가 경남여객인가 그런 거. 경남여객이다. 경기도의 남씨 거 경남여객. 근데 그것도 그 경기도지사 되고 나서 그 동생이 이제 운영하는 모양이던데 네. 그 경남여객인가. 그 전부터도 동생이 운영했었어요. 동생이 운영하는 모양이던데 예. 그거 또 특혜줬다고 말이 많더라고요. 예. 경인일보도 아마 그 남경필 집안 걸 겁니다 아마. 근데 하여간 금수저 물고 태어난 분이구만. 그래서 금수저 물고 태어난 그래서 거예요. 옛날에 오렌지 저기였구만. 예, 그 아들도 그랬던 거 아니에요, 장남. 다닌 학교 보니까 수원 중앙 기독 초등학교라고 김장환 목사가 운영하는 학교인데 아무나 못 가요, 거기. 아무나 못. 그 초등학교 다녔어요. 남경필 지사 아들이, 큰 아들이 이번에 사고 친. 그 친구가 졸업하면서 그 김장환 목사가 졸업장을 줬는데 그때 김장환 목사한테 그랬대요. 목사님 저 목사 될래요. 남경필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신분이던 지난 2월 극동방송에 출연했는데 극동방송은 남경필 지사가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김장환 목사가 실질적 오너로 있는 곳.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새누리당의 남경필 국회의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남 의원님 벌써 15대, 16대, 17대, 18대, 19등을 5선 의원인데 네. 10살서부터 국회의원 하신 거예요? 네. 그런 질문 가끔 받으시죠? 뭐 목사님이 하도 저 바른 생활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조금 따르다 보니까 아직 조금 그래도 젊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남자 진행자는 다름 아닌 김장환 목사. 근데 아버지 어머니도 내가 담임 목사하고요. 네. 남 의원님 내외도 담임 목사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자녀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들들도 둘이나 있는데 기독교 초등학교 나오면서 나한테 졸업장 받으면서 기독교 초등학교는 김장환 목사가 설립한 수원중앙기독초등학교를 말하는 것임. 아들들도 둘이나 있는데 기독교 초등학교 나오면서 나한테 졸업장 받으면서 큰아드님이 목사님 저 목사 될래요? 그러더라고. 큰아드님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상병이 후임병에게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성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상병은 내무반에서 동료들이 다 보는 가운데 김일병을 뒤에서 끌어안고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등 서너 차례 강제추행했습니다. 큰아드님이 목사님 저 목살 낼래요? 그러더라고. 큰아드님이 목사님 저 목살 낼래요? 그러더라고. 그게 실천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둘 다 군대 갔다 지금 군대에 있습니다. 있지요? 현역으로. 하나는 육군, 하나는 공군. 하나는 공군.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사모께서 좀 뭐라고 불만 불평 안 해요? 아마 굉장히 불안한 것 같아요. 특히 장모님이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서 그렇게 국가부름 받는 것 아들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네, 멋지십니다. 제가 이렇게 정치를 하다 보니까요, 살다 보니까 이제 한 50년 정도 살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제일 행복한 것의 마지막 단계는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더라고요. 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그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이 우리 사회에 통했던 것 같아요. 뭐 요새 갈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카리스마 있는 한 사람의 리더가 세상을 끌고 가는 시대는 지났다. 남경필 경기지사의 아들이 저지른 군대 내 가혹행위가 당초 군 당국이 밝힌 것보다 더 심각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추행은 물론이고 폭력만 50여 차례에 달했다는 건데 군 법원은 가혹행위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6사단 헌병대가 남상병의 가혹행위가 심각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은 결코 경미하지 않은 강제추행과 폭행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남모상병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봐주기식 수사입니다. 근데 욕도 많이 먹었잖아요. 국회의원 하면서. 그럼요. 동료들한테도 그랬지만은 왜 자기가 이거 옳다고 생각해서 취진을 했는데 호응해주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세력이 더 많아가지고 애도 좀 먹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고민을 부인한테 털어놓으면은 부인이 참 당신 억울하다. 뭐 이러한 그 조언도 해줍니까? 그럼요. 저는 가족에서의 평안이 정치를 해나가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목사님께도 항상 상의 의논 드리지만 저희 주변에 뭐 제 가족들 아주 편안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게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통을 잘하고 계시다. 네, 그런 얘기도 될 수가 있겠죠. 장남의 군 가혹행위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최근 부인과 이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남 지사와 부인 이모 씨는 지난 11일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부인 이 씨가 지난달 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지난 11일 조정 기일을 통해 이혼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교황도 오셔가지고 큰 신드롬을 일으켰는데 그 친구가 목사 된다는 말이 얼마나 또 이게 재미있게 들려왔던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